자, 오늘은 두 번째 서사관리 개념과 분석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개념 프린트 16페이지부터 보면서 화면이랑 같이 보면서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소설의 출제 요소 그리고 소설의 지문 분석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일단 소설의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 자, 첫 번째,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소설이라고 했을 때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다 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소설이라고 하는 그 문학 갈래는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구조 속에서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심리 따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드러낸다. 자, 그리고 분량에 따라 장편, 중편, 단편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과학, 역사, 추리 따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옛날의 설화나 서사시 따위의 전통을 이어받아 근대에 와서 발달한 문학 양식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보다는 그냥 우리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상상력으로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소설의 요소를 볼 건데, 자, 소설에는 이렇게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들아 소설의 3요소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인물, 사건, 배경을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왜? 우린 초딩 때부터 인물, 사건, 배경만 주구장창 외워왔어. 그치? 소설이라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만 딱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소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소설을 분석할 때 인물, 사건, 배경만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출제 요소가 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개념 수업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의 3요소이다. 그러면 소설의 3요소는 다시 주제와 구성과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럼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무슨 말을 하고 싶냐가 주제가 되는 거겠고, 그다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겠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체는 작가가 언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어조라고 하지, 그치? 말의 투, 말투, 어조라고 하는데 소설에서는 그것을 문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가서. 자, 그러면 우리는 소설을 어떤 방식으로 감상을 해야 할까? 자, 거기 팁부터 한번 읽어볼게, 팁부터. 자, 앞부분의 줄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앞부분의 줄거리뿐만 아니야. 앞부분의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 뒷부분의 줄거리 다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 줄거리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굳이 출제자들이 우리한테 줄거리를 주지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의 줄거리 혹은 뒷부분의 줄거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줄거리 속에서 우리가 빼내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지.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앞부분의 줄거리이든 중력 부분의 줄거리든 어찌되었든 줄거리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힌트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빼낼 수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캐치하도록 하자.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제목을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이 제목 확인은 우리 앞에 서점 갈래 할 때도 똑같이 나왔었어. 기억나? 자, 모든 작품의 제목은 그 작품의 주제 혹은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가 제목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목을 먼저 읽고 나서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의 줄거리겠다. 혹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걸 나름대로 추측을 한 다음에 작품을 읽어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세 번째. 본문만으로 감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본문만으로 감상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재적 관점만으로 작품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 작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 혹은 고정관념, 너희들의 상상, 느낌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작품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정보들만으로 작품을 해석하라고 했었어.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독자 혹은 사회 배경 혹은 작가가 누군지 우린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단순히 내용 안에서만 주어지는 정보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란 얘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작품은 작가에 대한 정보가 좀 중요한 작품이다. 혹은 이 작품이 씌어진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출제자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어주게 되어 있냐? 보기를 주어주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만으로 감상을 했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 뭔가 조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네 하는 것들은 보기에서 주어지는 힌트들을 가지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오로지 본문에만 나와 있는 정보에 주목할 것. 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소설을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점이야, 시점. 첫 번째, 시점 찾기. 자, 그래서 서술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등등 시점을 파악할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인물을 파악하는 건데, 자, 인물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일단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칠 거야. 알겠지?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소설에서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요 인물의 주변 인물이 누구인지, 또는 그냥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엑스트라 인물은 누구인지 너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인물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쳤어. 자,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인물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사이인지, 혹은 가족 관계인지, 혹은 지금 이 인물들끼리 서로 대립을 하고 있네. 대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긍정적인 선인인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부정적인 악인인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인물의 동그라미를 쳤다면 부정적인 인물의 세모를 치고 눈에 확 띄게 대립 관계를 표시해 놓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를 찾아내고 나면은 무엇이 보일 거냐면 세 번째, 사건과 갈등이 보일 거야. 즉, 이 인물들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눈에 보일 거란 얘기지. 결국 우리가 이 소설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떠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사건과 갈등까지 다 찾았다고 한다면은 네 번째, 혹시라도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가 있다거나 또는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배경이 있다면 그 소재와 배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도 가능하고 혹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도 가능해. 배경도 마찬가지야. 배경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의 공간도 맞는 거고 혹은 전체 주제를 아우른 즉 전체 줄거리에서 일어나는 주요 공간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현대소설보다는 고전 소설에서 이 소재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A라고 하는 인물과 B라고 하는 인물이 어릴 적에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뭐 이제 거울을 반쪽씩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한 20년 뒤에 만났는데 서로 이 반쪽의 거울을 맞춰봤더니 딱 맞더라.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헤어졌던 그 내 동생이었구나, 뭐 내 누이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게 되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소재는 고전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정도도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장 넘겨서
자, 마지막으로 자, 스텝 5번째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에 뭐 설명, 대화, 묘사, 서술 등등등등 나와 있지만 보통 서술, 시점 요 두 가지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 자,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앞에서 구성 요소에서 그러니까 소설의 3요소에서 이거 문체 기억하지, 그치? 이 문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서술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시점 또한 서술성의 특징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점을 스텝 1, 첫 번째로 찾아놓은 이유를 알겠지?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찾아놨던 거였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소설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인물을 찾는 데에 힌트가 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인물의 유형에 따라서 보면 자, 역할, 중요도, 대표적인 성격, 성격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인물의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역할에 따라서 우리 주인공이 항상 등장할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주인공을 우리는 주동인물이라고 할 거고 그 주인공과 대립이 되어서 반대되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두 번째, 중요도에 따라도 마찬가지야. 그 전체 소설에서 주인공, 즉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을 말 그대로 중심 인물이라고 할 거고 그 인물의 주변으로 뭐 엑스트라라든지 혹은 중심 인물을 도와주고 있는 역할로 나오는 인물들을 주변 인물이라고 한다. 또는 부차적 인물이라고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대표적 성격에 따라 그리고 성격 변화에 따라 나누는 유형이 참 중요해. 그래서 지금 이 박스에도 연두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지? 자, 가볼게. 자, 대표적인 성격에 따라서 인물을 나누면 크게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전형적 인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사회, 집단,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효녀 하면 누가 떠올라? 효녀 심청이 떠오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지조와 절개라고 하면 우린 보통 춘향이를 떠올린단 말이야.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의 유형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그 특정한 계층의 어떤 그런 대표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의 독창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을 거야. 그런 인물을 우리는 개성적 인물이라고 해. 그냥 이 이름의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돼. 굉장히 개성이 강한 인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글을 좀 읽어보면은 한 인물 안에 전형적인 모습과 개성적인 모습은 공존하기 때문에 확실히 가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차라리 인물의 어떤 모습이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자, 이것도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 그치? 현대소설은 이제 워낙 다양한 인물 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 인물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소설에서는 이 A라고 하는 주인공은 전형적 인물이다, 개성적 인물이다 나누기보다는 얘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인물 유형에 속할 수 있겠다. 또는 개성적 인물 유형에 속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란 얘기야. 자, 그런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 너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특히나 전형적 인물의 유형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전소설은 보통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격 변화에 따라서 인물을 또 나눠보면 첫 번째 평면적 인물과 두 번째 입체적 인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자, 평면적 인물은 말 그대로 인물의 성격이 평면이야, 평면.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흥부와 놀부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흥부는 어때? 착해. 그치? 그럼 놀부는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못됐어. 이렇게 환경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의 성격이 고정되어 있는 유형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한다. 자, 그럼 반대로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유형도 있겠지. 자, 그런 인물 유형을 우리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거를 굳이 막 외워야지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형적, 개성적, 평면적, 입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연상을 하면 훨씬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쉬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자 밑에 두 번째 가볼게. 자, 두 번째, 인물의 제시 방법 및 서술 방식. 즉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또는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등등 이제 이 인물이라든지 이제 소설 속의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텐데 그 제시를 해주는 방식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서술. 두 번째, 묘사. 세 번째, 대화. 자, 그러면 서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술자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술자가. 자,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면은 서술자는 이미 인물에 대해서 혹은 상황,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겠지. 모르고 있으면 아마 그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좀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 자, 서술자가 독자에게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 성격 등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는 해설적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요약적, 추상적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법을 묘사라고 해. 그래서 철수는 뭐 머리가 까맣고 키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묘사라고 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 자, 대화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그 대화를 그대로 우리에게 따옴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전부 다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한 장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어. 자, 보면 직접 제시 그리고 간접 제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자, 방금 우리 서술, 묘사, 대화 중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을 서술이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 부분이 바로 직접 제시 방법이 되는 거야. 얘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 자,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서 대놓고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 또는 작품 속의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 등을 직접 설명하거나 논평을 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직접 제시라는 말을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요약적 제시, 그리고 텔링,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로 얼마든지 대체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달랑 직접 제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같은 이 맥락의 언어들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제시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뭔지를 보면 자, 장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해서 오해 없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서술자가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키가 크다. 철수는 효자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서술을 해줬어. 그럼 우리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렇구나. 철수는 착한 인물이네. 철수는 효자래.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아니야. 얘는 분명히 불효자일 거야. 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인물을 직접 제시해주면은 독자들에게 인물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어. 자, 또한 그냥 대놓고 분석해서 얘기해줘 버리니까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즉 아까 얘기했던 서술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게 특징인 거지. 자, 그럼 단점은 뭐냐? 이렇게 직접 우리한테 대놓고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혹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철수는 착해 라고 해버리면 독자들은 그래 착해 끝. 더 이상 이 철수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적 제시 방법에는 장점은 이러하고 단점은 이러하구나 라는 것도 외우기보다는 너희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두 번째 간접 제시 방법으로 가볼게. 자, 그럼 간접 제시는 직접 제시와 반대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대사, 인물들의 대사나 혹은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쇼잉,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 지금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연극, 극갈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봤어. 그럼 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치? 대뜸 뭐해? 어쨌든 대사를 치고 막 행동을 보여줘. 그럼 독자들이나 혹은 관람객들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성격의 인물인가 보다. 혹은 제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나 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접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연극에서 사용되는 제시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극적 제시라고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밑에 읽어보면 등장인물의 외양 묘사 혹은 행동, 대화 등의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보여주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극적으로 암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간접적 제시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위에서 말했던 직접 제시의 장점, 단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 간접 제시 방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독자들이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즉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나 반대로 상상에 맡길 수 있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작가는 철수라고 하는 애를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그려내고 싶었어. 그런데 어떤 독자에 따라서는 얘가 이런 대사와 이런 행동을 보니까 얘 되게 앞뒤가 꽉꽉 막힌 애다. 얘가 되게 고리타분한 애다. 이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사건에서 인물의 대사, 행동을 일일이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술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에게 다 모든 장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9페이지에 있는 서술자와 시점을 한번 가볼게. 자, 아까 우리 서술, 그 소설의 자, 우리 그 소설의 분석 방법에서 첫 번째 시점을 먼저 찾는 게 스텝 1이었던 거 기억하지? 자, 그러면 시점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읽어볼게, 시점. 자, 시점이란 서술자가 작품 속의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자, 여기서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 있고 서술자의 태도, 즉 다른 말로 서술자의 관점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작품 속에 있느냐 혹은 작품 밖에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는 서술자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전지적 작가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자,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는 우리가 1인칭 서술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작품 속에 서술자가 등장한다?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냐? 나야, 나. 내가 서술자가 되는 경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으면 얘는 1인칭 시점이고 또 서술자가 누구다?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작품 속에 있는 나라는 서술자가 내가 내 이야기를 해. 즉 서술자도 나고 주인공도 나야. 그러면 이런 시점을 뭐라고 하는 거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서술자는 나야. 그런데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대상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겠지.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자, 근데 지금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을 때의 효과, 그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썼을 때의 효과, 이렇게 지금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너희들이 꼭 읽고 넘어가길 바래. 자, 그 다음에 작품 속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있을 수도 있지. 자, 그런 경우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작품 밖에 있는 제3자. 그래서 3인칭 서술자라고 표현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단순히 이 작품 속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건을 관찰하는 대로만 서술을 해.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서술을 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관찰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심리 혹은 상황, 갈등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마치 신이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굉장히 전지전능하다. 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점 중에 하나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 이것도 너희들이 꼭 읽고 넘어가야 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 속의 인물과 서술을 해주고 있는 서술자와 작품을 읽는 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가끔 내신 학교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문제로 내시는 분들도 계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너희들 꼭 한 번씩 읽고 넘어갈 것. 알았지? 자, 혹시 읽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에 와서 선생님께 질문하면 된다. 그럼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이번에 21페이지 한번 가볼게. 21페이지 소설의 갈등과 구성. 자, 아까 우리 소설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시점, 두 번째 인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건과 갈등을 찾아라.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갈등을 중심으로, 즉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과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에는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느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 내적 갈등은 너네 다 알고 있을 거야. 즉, 인물이 마음속으로 혼자서 갈등하는 거야. 아, 나 오늘 밥을 먹을까? 나 오늘 빵 먹을까? 나 굶을까? 잘까? 공부할까? 마음속에서 나 혼자서 겪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해. 제가 외적 갈등은 뭐야? 인물과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와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자, 외적 갈등에는 크게 1, 2, 3, 4, 네 가지의 갈등 유형이 있어.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 자, 가장 대표적인 외적 갈등 유형이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야. 그치? 뭐 철수랑 짱구가 싸웠대.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랑 싸웠대. 이거 전부 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야. 자, 두 번째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인데,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을 거고, 나는 그 운명을 거스르고 싶어. 이럴 때 당연히 운명과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 즉 인물이 속한 사회의 윤리나 제도, 현실과 충돌해서 생기는 갈등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야. 아메리칸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미국과는 다른 이런 문화에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이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인데 여기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현상 모든 것을 의미해. 뭐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또 뭐 있어? 뭐 가뭄 등등등등, 그치? 우리가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 앞에서 항상 인물이 좌절을 한다거나 또는 부딪힌다거나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런 게 네 번째 유형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소설 구성의 5단계는 설명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 이거 초딩 때부터 맨날 봤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은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은 그러면 어떤 구성의 종류를 가지고 있냐? 뭐 중심 사건에 따라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또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 시간의 역순행에 따른 역순행적 구성. 그치? 이것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이야기 구성 형태에 따라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즉, 우리 액자가 어떻게 생겼어? 액자가 이렇게 생겼지. 액자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 똑같아. 겉에 있는 외화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화, 즉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독립된 이야기를 모은 것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 이런 것도 우리 아마 너희들도 너희들이 봤던 영화 중에 약간 이런 옴니버스식 구성의 영화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치? 주제는 같은데 그 안에 독립된 이야기들이 각각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들을 의미해. 자, 그 다음에 피카레스크식 구성.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앞에 있는 그 옴니버스식 구성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달라. 자, 어떻게 다르냐? 얘는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는 독립적이지만 주인공은 똑같아. 그렇게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이 팁 부분에 옴니버스랑 피카레스크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 됐지? 자, 넘어갈게. 24페이지. 자, 아까 우리 소설 분석 방법 마지막에서 배경이 나오면 배경도 꼭 체크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배경에는 크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을 거고 또 종류에는 이렇게 자연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배경이 소설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3번에다가 선생님 별표하고 좀 설명해 볼게. 자, 첫 번째. 자, 소설 속에서의 배경은 이야기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부여해서 실제 입슴직한 이야기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 또 두 번째,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도 하고 또 세 번째, 인물의 심리 그리고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인공이랑 싸우고 있어. 즉 철수와 짱구가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어. 자, 다투고 있는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비가 그치고 어둠이 걷히면서 무지개가 뜨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배경 묘사가 있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뭔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왠지 이 둘의 갈등 상황이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주인공이 막 아파. 병에 걸렸어. 그런데 왠지 그 주변의 배경도 똑같이 꽃들이 다 시들어가고 있고 어두컴컴하고 뭔가 축축 눅눅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띠는 배경이 등장한다면 왠지 주인공의 앞날이 순탄치 않겠구나. 혹시 얘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암시하는 역할도 배경의 역할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마지막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주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배경이 하는 기능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소설을 읽다가 배경 묘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아니면 우리가 소설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배경 묘사가 주구장창 나오는 문단을 목독했다. 한다면 그 배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배경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길래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지문에 등장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럼 여섯 번째. 자, 소설에서 아까 소재가 등장하는 경우에 이 소재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기능과 상징성을 띠는지도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 자, 이것도 기능만 한 거 읽어볼게. 자, 배경의 기능이랑 좀 비슷해. 자, 소설의 소재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성격, 심리를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작품 속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 또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거나 사건의 방향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겠지만 이 소재는 보통 현대소설보다는 고전소설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포인트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단 서사문학의 개념 정리. 자, 혹시 지금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 정리하면서 모르는 부분 또는 수업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다면 항상 표시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잘 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안녕.